첫 TV 법정 토론에서 후보들이 꺼내든 대장동 녹취록 여진이 거셉니다. 국민의힘이 녹취록 전문을 공개하는 초강수를 뒀지만 여야의 아전 인수식 해석만 난무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재명, 윤석열 후보의 첫 방송 연설도 있었습니다. 관련 내용 포함한 정치권 이슈들 김성환 시사평론가, 이기재 동국대 겸임교수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엊그제 토론이 있었고 대장동 녹취록을 두고 하루 종일 정치권의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국민의힘과 민주당 서로 다른 해석을 내놓으며 맞붙고 있는데요. 그 발언들 들어보시죠. 윤석열 후보를 비방하기 위하여 사실을 악의적으로 조작한 민주당의 불법 정치 공작에 대해 결코 선처 없는 법적 대응에 나설 것임을. 맨 위 상단에는 양승태 대법원장님은 되게 좋으신 분이야로 주어는 윤석열 후보가 아닌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었습니다. 일명 주어 교체가 된 것이죠. 화천대유 비리 실체가 윤석열 게이트 이미 드러났습니다. 국회가 특검으로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합니다. 제가 녹취록을 조작했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제가 뭘 조작했나요? 이분들이 발표한 내용에도 제가 말한 내용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대선이 딱 2주 남았는데 이 대장동 녹취록을 두고 여야 공방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악마의 편집이냐? 아니다. 뭘 조작했냐? 해석의 문제다. 여야 서로 팽팽하게 맞서고 있어서 과연 두 분은 이걸 어떻게 해석하는지 궁금합니다. 먼저 평론가님. 지금 굉장히 여러 가지 버전의 녹취록이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언론 보도를 봐도 한국일보가 처음으로 녹취록 입수해서 보도했는데 그다음에 뭐 월간조선도 입수를 했다더라. 또 다른 데도 뭐 했다더라. 지금 각 정당으로도 녹취록이 들어갔다더라.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어서 정확하게 어디까지가 실체인지 이렇게 단정하기는 어렵지만요. 녹취록과 관련해서 국민의힘이 민주당을 악의적으로 편집했다고 공격할 만한 자격은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처음에 정영학 씨가 녹음했다고 하는 녹취록이 공개가 됐을 때 그때 그분이라는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이재명 후보라고 국민의힘이 얼마나 많이 공격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분이라는 표현이 이재명 후보라고 지금도 단언할 수 있습니까? 못하잖아요. 근데 자신들이 정치 공세할 때는 그분이라고 해서 이재명 후보 그렇게 공격하고 대장동 몸통이라고 해놓고 지금에 와서 녹취록이 터무니없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걸 누가 그러면 그 말을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둘째로는 대장동 녹취록 나왔을 때 검찰이 그걸 수사 단서로 삼아가지고 그래서 대장동 일당에 대한 수사가 확대됐다고 하는 사실을 아마 많은 분들이 기억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 녹취록이 어느 부분은 사실에 부합하다고 볼 수 있어요. 일정 부분. 그렇지 않은 것들도 일부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김만배라는 사람도 스스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자기가 거짓말로 과장되게 표현했다 이렇게 얘기한 적도 있기 때문에 어디까지 사실인지 진실인지는 모르겠으나 처음에 녹취록 나왔을 때 그 녹취록을 근거로 해서 검찰이 수사의 단서를 삼았고 국민의힘에서도 민주당을 그 녹취록 근거를 통해 가지고 굉장히 많은 공격을 했다고 하는 건 부인키 어려운 사실이다 이런 거고요. 셋째로는 녹취록이 2019년 12월부터 지금까지 나온 것들 다 합쳐놓고 보면 2020년 10월 정도까지 녹음이 된 것 같아요. 그럼 그 사이 동안에 지금 국민의힘에서 대장동 몸통은 이재명 후보고 그리고 또 돈이 이재명 후보로 흘러들어간 거 아니냐 이렇게 굉장히 많은 공격을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어떻게 대장동 몸통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재명 후보와 관련해서 그렇게 언급이 없을 수가 있습니까? 뭐 지금 이재명 게이트라고 하는 표현이 등장했다고 또 앞뒷말 지금 다 떼내고 난 다음에 또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만약에 수익 배분 문제를 얘기했다고 하면 최소한 유동규를 통해서 돈이 들어갔다고 하면 유동규를 통해서 이재명이 어쩌고 저쩌고 언급이 최소한 있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언급이 없어요. 이게 상식적으로 납득이 될 만한 얘기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후보가 민영으로 가는 거를 민관영으로 민영과 공영이 같이 갈 수 있도록 내가 만들었다고 하는 그 말 단서로 하나 잡아가지고 계속 이재명 후보를 공격해왔던 국민의힘의 이 힘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에 와서 이런 식의 태도를 보이는 게 과연 국민들께 얼마나 설득력 있게 비춰질지 저는 개인적으로 의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대장동 급은 의혹과 관련해서 토론에서 실명이 거론되기도 했던 이 조재현 대법관 오후 2시에 기자회견을 연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앞서서는 이 조재현 대법관이 김만배를 모른다라고 부인을 한 바 있어서 이번 기자회견에서는 어떤 내용이 나올 거라 예상을 하십니까?
그것도 사실 한국일보 보도를 통해서 얘기가 나온 거잖아요. 그분을 지칭을 하면서 현직 대법관이라고 얘기했고 또 다른 언론에서는 아예 실명까지 지금 보도를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아마 개인적으로 그분이 만약에 아니라고 하면은 좀 억울한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아마 자신의 입장을 밝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요. 언론 인터뷰에서 나는 그분이 아니다 이렇게 밝힌 바가 있기 때문에 예. 또 현직 대법관이 만약에 이런 사건과 관련해서 불미스러운 어떤 일이 연결이 됐다고 하면 그것도 매우 심각한 일이잖아요. 다른 일반 판사도 아니고 대법관이기 때문에 사법부의 어떤 독립성이나 청렴성 이런 문제하고도 연결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명확하게 해명이 되고 또 설명이 돼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국민의힘은 이 대장동 녹취록이 악마의 편집이고 또 여전히 그분은 이재명 후보다 이런 입장입니까? 우선 이제 악마의 편집이라고 한 부분이 우선 그 TV 토론에 그 이재명 후보가 이제 판례를 들고 나오셨잖아요. 그래서 네. 이제 토론 과정에 2번을 보여주셨는데 거기 한 5줄 정도의 그 윤석열 후보에 대한 워딩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사실 다른 내용이죠. 그러니까 3줄은 하나의 녹취록에 나와 있고 예, 예. 그 밑에 2줄은 또 다른 녹취에 있는 내용이에요. 그거를 이제 같이 붙여서 마치 윤석열 후보가 뭐 무슨 큰 문제가 있는 것 같이 이렇게 그 토론회 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 부분 그리고 그 위에 세 줄에 대한 것도 역시 그 첫 번째 줄이 이제 윤석열은 이제 영장이 나오면 윤석열 죽는다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것만 딱 보면 국민들이 볼 때는 윤석열 후보가 대장동에 관련돼 있어서 얘네들이 그 뭔가를 갖고 있네 이렇게 인식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앞부분의 내용을 보면 내용 자체가 결국 이제 양승태 그 전 대법원장에 대해서 그 사법농단 이런 거 관련해서 윤석열 후보가 그 수사를 하고 이렇게 그러면서 이제 결국 이제 판사들하고 많이 이렇게 척을 졌기 때문에 만약에 윤석열 후보가 그 당시에도 이제 조국 사태 이후에 굉장히 막 그 분란이 그 문제가 많이 불거지던 시기 아니었습니까? 정권하고 대립했던 시기인데,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가 만약에 영장이 나오게 되면 윤석열 후보는 판사들이 가만 안 둘 거다 이런 표현을 가지고 마치 위의 부분을 다 우상호 의원이 공개할 때 다 지우고 나서 일부만 이렇게 발제를 해서 내보냈단 말입니다. 그 안에 보면은 뭐 되게 좋으신 분이다. 그러니까 김만배가 얘기하는 게 그다음에 뭐 누가 그 위험하지 않게 해라 뭐 이렇게 했던 표현까지 있는데 그 위험하지 않게 해라는 표현도 누가 보면은 이거는 윤석열 후보가 김만배한테 한 표현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때 우상호 의원이 그렇게 또 얘기를 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전혀 그렇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양승태 대법원장이 이제 김만배한테 얘기했다라는 걸 김만배가 전하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볼 때 사실이 전체적으로 전달이 안 되고 필요한 부분만 발제해서 하기 때문에 그걸 이제 악마의 편집이라고 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그분에 대해서는 지금 이제 민주당에서 얘기하는 거는 이제 그분이 그 전 이제 대법원 출신의 이제 법원 행정처장이었던 분 이제 조재현 처장이었다라고 하면서 이제 이재명 후보가 그분이 아니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건데, 그러니까 그러니까 표현이 녹취록에 나오는 그분이 여러분이잖아요, 사실. 그래서 어떤 천화동이 1호의 수익금을 절반은 그분 거야라는 그 표현이 있고 또 그 조재현 이제 처장과 관련한 녹취록 부분은 뭐가 있냐면은 이제 그분이 이제 재판에서 처장이었고 그리고 그분이 다 했다 이런 표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그분이라고 또 바로 연결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분이 그분이다, 그 수익금을 나눈 분이다라고 규정한 건 아니었고 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재판의 처장이었다라는 대목에서는 50억에 대한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네. 그 600억, 700억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다 보니까 전혀 의혹이 해명돼 있는 게 아니고 문제는 이렇게 조각조각 녹취록이 계속 나오는데 저는 정말 국민 입장에서 답답할 것 같아요. 네. 저는 이제 정말 이 정도 됐으면 검찰에서 이런 식으로 자꾸 정보들이 흘러나가는 거에 대해서 정말 뭔가 해명을 해야 된다. 중간 수사 발표라도 좀 하면서 전체적으로 어떤 왜곡된 것 그리고 잘못 전달된 거를 좀 국민들에게 속 시원하게 어느 정도 알려줄 의무가 있다고 좀 생각을 합니다. 이런 식의 정치 공방만 하면 이게 선거 전에 어떻게 이게 진실 규명이 되겠습니까? 답답합니다. 그렇죠. 그 이재명 후보가 그 토론장에서 팻말을 가지고 와서 내가 가진 카드면 윤석열 죽는다 이 대목을 말하면서 공세를 펼쳤더니 윤 후보가 이재명 게이트란 말이 나온다. 그 얘기를 한 거거든요. 일단 그 말이 나왔다는 거는 사실로 알려진 상황인데 이 이재명 게이트라는 말에 대해서
아시죠? 강훈식 선대위 본부장은 이게 뭐 입구를 지키는 게이트를 뜻하는 말이다. 이런 네. 말까지 했어요. 어떻게 들으세요? 그러니까 본인도 어떤 맥락에서 나온 얘기인지 모르니까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요. 제가 볼 때는 이건 이제 월간조선이 보도를 한 거거든요. 네. 앞에 문맥이 없어요. 이건 아예 통째로 점점점이에요. 기사에도 그렇게 돼 있거든요. 예. 그 전 대화 내용은 오리역 개발에 관련돼 있는 내용인 것 같아요. 이른바 이제 김만배 씨가 오리역 개발에 굉장히 관심이 많다는 건 이전에도 보도를 통해서 알려진 바가 있거든요. 오리역 내가 뭐 어떻게 해볼게 이런 얘기가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점점점이라고 축약이 돼 있고 이재명 게이트 그리고 그 뒤도 없어요 얘기가. 그럼 이재명 게이트라고 하는 단어 하나 딱 들어갔다는 거예요. 네. 그럼 녹취록을 언론사가 입수를 했으면 이재명 게이트라는 표현이 들어갔을 때 앞뒤 문맥이 어땠는지에 대한 해석을 스스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면 어떤 게 들어갔는지도 함께 공개가 되어야 하잖아요. 근데 그분이라고 하는 표현이 한국일보가 이제 그 녹취록 보니까 그분이라는 표현이 나오고 현직 대법관이더라 자신들이 그 볼 때는 이렇게까지 보도를 한 거잖아요. 이 민주당이 먼저 주장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녹취록을 입수한 언론사가 그걸 내용을 보도를 한 겁니다. 그 얘기 나오니까 뭐가 이 반격의 카드가 필요했다고 생각했는지는 모르겠으나 그걸 이재명 게이트라고 하는 표현도 들어가 있다더라. 이렇게 얘기했던 것이지 그것도 똑같은 지금 국민의힘의 논리랑 똑같은 얘기를 되돌려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제가 언론사에 있는 사람이면 이걸 가지고 어떻게 보도를 하는지 전 납득이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최소한 그 표현이 등장했으면 그 표현에 왜 맥락이 이런 맥락에서 이 표현이 등장했는지에 대해서 언론사 스스로가 뭔가 확신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본인 스스로도 제대로 확신하지 못하는 얘기를 단어 하나만 떼서 아 이게 있다더라 이런 식으로 보도하는 건 전 좀 무책임하다. 그걸 가지고 정치 공세로 삼는 것은 이것도 또한 무책임한 일이다 이렇게 이게 생각합니다. 앞뒤 맥락이 없어서 대장동 특혜 개발 의혹을 딱 지칭하는 거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또 민주당은 이거에 대해서 이게 그 전에 선거법 위반 사건을 가리키는 거다 이재명 게이트가 이런 식의 입장도 펼치고 있어요. 저도 그 선거법 위반 사건인 것 같아요. 그냥 민주당의 주장이라서 반대하는 게 아니고 저도 그렇게 추정을 해요. 왜냐하면 전체 맥락을 볼 때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뭐 했으니 망정이지 이재명 게이트 때문에 뭐 했다 이런 거 아닙니까? 결국 이제 그 당시에 이제 만약에 이 사업을 추진했던 그 김만배 씨들이 이제 그 화천대유를 통해서 사업을 할 때 만약에 이제 이재명 후보가 어떻게 잘못되게 되면 네. 사업에 차질을 빚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그러니까 어떤 그 대법원 판결 이런 것들을 잘 막았으니까 망정이지 이재명 게이트 때문에 사업이 망칠 뻔했다. 뭐 그런 맥락으로 전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도 그게 그 어떤 당시에 어떤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어떤 대법원 판결을 얘기하는 거 아닐까 이렇게 저도 이제 추정을 하는데 문제는 이게 다 이게 뭐 무슨 퍼즐 맞추기 같이 다 추정하고 있는 게 참 예. 한탄스러운데 근데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그때 토론에서도 얘기한 게 뭐냐면 그 이재명 후보가 항상 그 정영학 회계사 녹취록 얘기를 하면서 국민의힘 게이트라고 자꾸 주장을 하면서 거기에 이재명 단어라가 이재명이란 말이 한마디로도 나오냐라고 계속 주장했었어요 민주당에서. 그런데 실제 이재명 게이트라는 말이 이재명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는 것이고 또한 그때 같이 보도된 내용 보면 또 그 청와대에서 이재명 지사를 찍어내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만배영이 좀 민정수석을 만나서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이 김만배 일당이 뭔가 이재명 지사를 그 보호하려고 했다. 이런 점을 이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지적했다고 봅니다.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서 제가 좀 개인적으로 볼 때 잘못 지적하신 부분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 앞에 오리역 개발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오리역 개발은 이재명 후보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요. 은수미 시장이 오리역 개발 문제를 얘기하면 또 모를까. 이재명 후보가 잘 되고 못 되고 하고 오리역 개발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맥락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데 그다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축약하고 생략해서 점점점하고 이재명 게이트 때문에 그러면 이재명 후보가 오리역 개발을 뭐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인지 아니면 대법원으로부터 최종적으로 이제 그 사법부로부터 무죄 판결을 확정받고 난 다음에 거기서 벗어나면 이재명 후보가 뭘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오리역 개발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 두 가지 맥락을 가지고 하나로 붙여가지고 마치 관계가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앞서부터 제가 일관되게 말씀드리지만 나도 확신할 수 없으면 남한테도 공격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확신할 수 없는 거 가지고 그동안에 도대체 몇 개월입니까? 한 반년을 공격했어요. 대장동 몸통은 이재명이고 온갖 비리 투성이의 후보고 얼마나 많이 공격을 해왔습니까? 근데 지금에 와서 보니까 본인들 스스로도 확신을 못하는 거예요. 그냥 이재명 후보가 민영으로 가던 거, 민영으로 다 개발이익 넘어가는 거 공영으로 같이 가야 된다. 근데 그때도 그것도 쉬운 일은 아니었는데 그렇게 갔다는 거, 그거 하나 가지고 지금까지 공격해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그 돈이 흘러들어간 곳은 저수지는 곽상도 전 의원, 의원이었잖아요. 그 사람을 비롯해서 다 법조인 출신들의 인사라든가 애초부터 민간 개발했던 사람들이 호주머니로 들어갔던 거예요. 근데 도대체 어떻게 무슨 근거로 그렇게 많은 공격을 해왔는지 이거에 대해서 묻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그 최소한 우리가 좀 뭐라고 할까 합의를 하거나 이게 같이 이제 인식을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은 뭐냐면 어쨌든 대장동 개발 사업에 이 김만배 일당이 처음부터 아주 2012년부터 깊숙이 개입해 있었고 결국 성남 도시개발공사를 만드는 과정, 설립 과정 그리고 이 대장동과 관련한 이제 프로젝트가 발주가 날 때 어떤 그 발주의 어떤 그 제안서의 내용들 그리고 심사의 기준 그리고 심사위원회 심사의 평점들을 다 관여하면서 어쨌든 그 사업을 따낸 거거든요. 그리고 그 따내고 그 따낸 속에서 최대한 자기의 이익을 확보하기 위한 뭐 예를 들어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삭제한다든가 혹은 나중에 그 토지를 본인들이 분양받아서 아파트를 건설할 수 있게 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다 했다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게 사실이라면 이 사업의 모든 최고의 정점을 과연 유동규 당시에 그 개발 본부장이 그 최고의 정점이라고 볼 수 있느냐 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볼 때 우리가 이제 공기업도 보고 그다음에 지방자치단체와의 관계도 다 보지 않습니까? 근데 자 성남시가 인허가권을 쥐고 있는데 거기 자회사인 성남도시개발공사의 본부장이 모든 걸 다 했다. 도저히 상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성남시 어떤 관계자 그게 뭐 좋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아무것도 몰랐다 치자 이거예요. 그러면 뭐 정진상 비서실장이든 아니면 거기에 뭐 성남시의 무슨 도시계획국장이든 뭐가 연결이 안 되고선 이 사업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거죠. 근데 이거에 대해서 밝혀지지가 않으니까 답답한 것이고 저는 그렇습니다. 결국은 이게 지금 아까 말씀하실 때 6개월 지난 얘기거든요. 6개월 동안 뭐가 지금 이 정치 공방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때 6개월 전에 특검 얘기가 나왔을 때 특검이 됐다면 저는 어느 정도 대선 전에 결과가 나왔을 거고 그럼 이재명 후보가 혐의가 없다면 혐의가 없는 대로도 나왔을 거라고 봐요. 그런데 계속 특검을 뭐 처음에는 거부했다가 나중에는 또 같이 하자고 했는데 이제 상설 특검이냐 개별 특검이냐 하다가 결국은 못 하고 있는 거거든요. 저는 국민의힘에서는 윤석열 후보가 부산저축은행에 대한 문제 제기할 때 좋다 이겁니다. 부산저축은행 다 하자. 모든 거 다 하자. 국민의힘에 대해서 민주당이 요구하는 내용을 다 포함한 특검을 하자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단지 특검을 임명하는 거는 지금 민주당의 그 어떤 유리하게 특검까지 임명돼 갖고 이게 수사가 제대로 될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야당 추천으로 하자. 이거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 그리고 어쨌든 간에 지금 아직 뭐 선거 기간인데 이제 다 됐는데 어떻게 하냐 얘기하지만 과거에 돌아가면 보면 이명박 대통령 선거 때 민주당에서 BBK 특검 그렇게 요구했어요. 선거일 3일 전에 특검법안 통과됐습니다. 저는 이것도 반드시 특검을 통과시켜야 그 이후에 대선 이후에도 실체가 밝혀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뭐 이 말씀 안 드릴 수가 없는데요. 네. 야당 특검이라고 BBK 사건하고 이제 비교를 하셨는데 지금 부산저축은행 말씀하셨잖아요. 남욱 변호사가 검찰에 가가지고 진술했다고 하잖아요. 2011년 부산저축은행 사건 수사할 때, 부실대출 수사할 때 그때 1,100억 원이 넘는 부실대출을 할 때 브로커 조모 씨라는 사람이 끼어 있었잖아요. 조 씨 변호했던 사람이 박영수 특검이었고요. 당시 변호사였고요. 박영수 특검하고 윤석열 후보하고 매우 절친한 사이라고 하는 건 뭐 다 공지 않은 사실이고요. 근데 당시에 수사할 때
김만배가 조 씨한테 커피 한 잔만 마시고 와. 다 얘기돼 있다는 듯이 그렇게 말했고 실제로 갔더니 커피 타주더라. 그 당사자가 누구였습니까? 중수이과장이었던 지금 윤석열 후보였잖아요. 거기까지 나온 상황입니다. 그러면 대장동 그래요. 대장동 여러 의혹이 있다고 치죠. 부산저축은행 또 얘기 나오잖아요. 윤석열 후보 부산저축은행 아무 문제 없다고 지금껏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두 가지 다 하겠다고 하면 그럼 여당도 의혹이고 야당도 의혹입니다. 근데 야당이 우리가 특검 임명권 갖고 있을 거야. 우리 사람 임명할 거야. 대선 앞두고 난 다음에 이렇게 하는 이런 특검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한쪽에 일방의 의혹이 제기됐다면 또 모를까. 그럼 그 중립적인 사람으로 선택을 하든 그렇게 하자고 얘기하는 게 왜 이게 부당한 요구입니까? 저는 납득이 잘 안 되고요. 둘째로는 앞서 이제 대장동 개발과 관련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 책임자가 시장이니까 시장이 책임지고 시장을 의심하는 거 당연하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오세훈 시장이 만약에 재건축 사업 활성화하겠다고 그래서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고 SH공사에다가 재건축 사업 활성화하라고 했는데 SH공사에 누가 본부장이나 누가 뒤에서 개발 사업 과정에서 뇌물을 받거나 비리에 휘말렸어요. 그럼 오세훈 시장 당신이 이거 다 만들었지 이렇게 주장하면 되겠습니까? 마찬가지죠. 논리 아니에요, 이거? 그러니까 이재명 시장이 당시에 민영으로 다 넘어가려고 하고 지금 남욱이라고 하는 변호사도 지금 한나라당에서 일했던 사람이잖아요. 당시에 성남시 의회도 한나라당이 다 장악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민영으로 가자고 그렇게 반대했던 거 아닙니까? 이것까지는 사실을 부정하기는 어려울 거라고 저는 보는데요. 그거 공영으로 같이 개발하자고 했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민공영으로 가는데 성남도시개발공사가 그거 사업 구체적으로 계획하고 공모 사업하고 공모에 또 지금 곽상도 의원이 하나은행 컨소시엄 거기에 개입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긴 하지만 어찌됐든 간에 그 과정에서 비리가 일부 있었다고 해서 이재명 시장 당신이 다 책임지시오. 그리고 이재명 후보가 그동안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누차 사과의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의도하지 않았지만 이렇게 비리가 개입됐다고 하는 점, 그거 못 막았다고 하는 점에 대해서는 사과한다고 국민께 몇 번을 지금 사과했잖아요. 그런데도 이재명 후보가 여전히 대장동 몸통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식의 논리라면은 대한민국 기관장들이 어떻게 일하겠습니까? 다 몸통이지. 그러니까 이런 논리로 자꾸 공격해 왔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진짜 본인이 받은 돈 없다고 하면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그동안에. 그러니까 이게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얘기들이 계속 오고 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상식적으로 유동규 본부장에서 끝인 게 아니고 그 윗선은 반드시 있다. 그게 이제 이재명 지사라고 저는 단정한 건 아닙니다. 이 성남시와의 관계가 없이는 이런 사업은 풀 수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어쨌든 유동규 본부장을 사실 비전공자를 성남도시개발공사로 이렇게 중요한 자리를 준 것도 결국 이재명 지사 아니겠습니까? 과거의 인연으로 인해서. 그러면 이재명 지사가 유동규 본부장이 소위 얘기해서 이렇게 해먹은 거를 전혀 몰랐다. 그러면 또 무능한 것이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사과했다고 치면 그대로 이제 국민들이 이제 반응하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어쨌든 간에 이 문제를 부산저축은행 좋습니다. 그러면 그 부산저축은행 2011년에 사건을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2015년에 이런 사건이 벌어졌다. 이 논리가 과연 성립하는지. 그러면 운전 면허증을 못 따게 했으면 음주운전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랑 비슷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좀 말은 안 맞지만 그래도 그게 의혹이 있다면 그것도 조사하자. 이런 차원에서 포함하자는 것이고 주요한 것들은 결국은 대장동 개발 사업의 어떤 특혜 의혹이기 때문에 이것을 파헤치는 것은 당연히 야당에게 그 특검의 임명 권한을 줘야 이게 제대로 되지. 지금 검찰 자체가 결국 민주당의 가장 우호적인 인사들로 다 채워져 있는 건 국민들이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조사할 거면 지금 검찰에서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야당에서는 지금 현재 검찰을 못 믿겠다고 하니까 특검을 주장하는 것이고 이런 부분을 좀 종합적으로 반영했으면 좋겠고 어쨌든 국민들이 판단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윤석열 검찰총장도 문재인 대통령 말 안 들었어요. 지금 검찰은 문재인 정부의 검찰이잖아요. 지금 검찰도 윤석열 검찰도 문재인 정부 검찰이었어요.
아니 우리 입맛에 맞으면은 윤석열 검찰은 세상에 제일 공정하고 정의로운 검찰이었고 지금 임명한 검찰총장은 그러면은 제일 정의롭지 못한 검찰총장입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임명했던 사람이 지금 나와가지고 문재인 정부 뭐라고 그러고 있습니까? 사회주의 좌파 정권이라고 주장하고 다니고 있잖아요. 법치단 무너뜨렸다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애초부터 사실은 검찰총장이었던 사람이 곧바로 대선 후보로 직행하는 이 나쁜 선례를 남긴 것 자체가 사실 저는 문제가 있다고 예전에도 뭐 말씀드린 바가 있지만 지금도 똑같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검찰 조직의 중립성을 흔든 제일 1순위의 사람은 나중에 아마 저는 역사가 기록할 거라고 보는데요. 지금 바로 윤석열 후보입니다. 윤석열 후보가 검찰의 중립성 흔들어 놨고 나중에 그러면 검찰총장을 임명할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마 어떤 정부가 또 들어설지 모르겠지만요. 이제 검찰총장을 임명할 때 절대 대통령한테 한마디도 얘기할 수 없는 사람 임명하려고 할 겁니다. 아마. 윤석열 후보 때문이라서라도. 감사원장도 역시 저는 마찬가지일 거라고 봐요. 정말 나쁜 선례 남긴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서 한때는 우리 편이고 지금은 남의 편이고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요. 대한민국의 시스템 자체가 흔들린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랬던 사람이 지금도 법치, 원칙 이런 거 얘기하고 다니더라고요. 저는 지금도 그건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게 그 국민들이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가 지금 계속 주장하는 게 뭐겠습니까? 결국 국민이 불러서 나왔다는 거예요. 왜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국민들이 동의를 하면서 많은 지지를 보내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조국 장관을 임명할 때 그걸 그러니까 조국 장관이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어서 적합지 않다라고 반대를 했고 그거로부터 시작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결국 그 문재인 대통령하고 사이가 벌어지면서 여당에서는 윤석열을 그 어떻게든 찍어내기 위해서 뭐 검찰 인사부터 시작해서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의 인사권을 완전히 무력화시켰고 그 이후에 계속 여러 가지 징계를 통해서 윤석열 후보 검찰총장일 때 징계까지 했잖아요. 그 과정에서 본인이 정치로 나올 수밖에 없게끔 만든 게 문재인 대통령이고 지금 현재 민주당 정권인데 지금 자꾸 이거를 뭐 윤석열 검찰총장이 마치 정치 검찰이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저는 이걸 지켜보는 국민들이 전혀 동의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윤석열 검찰총장을 대선 후보로 키워주지 않았는데요. 누가 키워줬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본인 스스로가 정치적 야망을 키운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요. 둘째로는 찍어내기만 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사건 법원에 갔잖아요. 3가지 사유를 들어서 재판부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면직 사유도 된다고 얘기했어요. 정직 2개월도 부당하다고 해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송의 당사자가 윤석열 지금 후보예요. 근데 법원에서는 윤석열 후보가 직권 남용했다고 판단한 거예요. 판사 뒷조사하고 그렇게 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거는 면직해도 될 만한 사안이라 그랬어요. 그 참 어찌 보면은 문재인 대통령도 너무 순수한 사람인 거죠. 면직해도 될 만한 사안이면 검찰총장한테 이 정도 심각한 사안이면 당신 검찰총장 그만두시오 이렇게 말했어야 되는데 그 검찰총장 임기 보장하겠다고 기다렸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자기가 발로 박차고 나왔어요. 그리고 대선 출마한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당시 얼마나 많은 공격을 받았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자기가 임명한 사람이면 자기가 그만두시오. 이렇게 진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렇게 하면 되지. 국민들 피곤하게 왜 법무부 장관 수사지휘권 발동하고 이렇게 국민들 힘들게 만드냐.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중에 지금 사법부가 판단한 거 보니까 면직도 할 만한 거였는데 왜 이렇게 피곤하게 했는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문재인 대통령 왜 그럼 본인 스스로가 갖고 있는 통치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않았는지에 대해서 저도 좀 답답합니다. 네, 이 대장동 관련 녹취록으로 시작을 해서 지금 이 윤석열 후보 검찰총장 당시로까지 올라가서요. 네. 다시 좀 돌아와서 이 네거티브 장외 공방도 점점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이번엔 양당의 대표들이 비판에 앞장서고 있는데요. 이 송영길 민주당 대표, 윤석열 후보를 폭탄주 마실 때 눈이 반짝반짝 빛난다. 또 이준석 대표는 또 뭐만 하면 주술로 덮는다. 이렇게 비판의 공세를 좀 끌어올리는 모습이에요. 근데 이런 조롱은 좀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봐요. 물론 이제 일각에서는 그런 얘기를 하죠. 방역이 강화되어 있는 상황에서 윤석열 후보 저녁마다 술 마시는 장면 얼마나 많이 나왔습니까? 그거 보고 저도 좀 이해가
이해가 잘 안 되긴 했어요. 예. 대선 후보가 그 발이 부르트도록 뛰어다니고 다녀야 되는 입장이거든요. 또 어떻게 사람들마다 밤마다 만나가지고 술을 마십니까? 이건 후보의 어떤 자격이나 태도의 문제하고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문제가 있다고 보지만 지금 선거 막판이 되면서 그냥 술 마시는 후보 이렇게 공격하는 것은 그렇게 썩 좋은 공격 방법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이준석 대표의 경우에도 아마 많은 분들이 실망스럽다고 저는 얘기할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젊은 30대 당대표 뽑았으면 그 당대표가 그냥 정치꾼처럼 행동하는 거에 대해서는 거부감을 갖고 있는 국민들이 많을 거라고 봐요. 국민의당 유세차 사고로 사망하신 분의 유지와 관련해서도 뭐 폐륜이라는 소리를 들을 만한 그런 발언을 하기도 했고요. 사사건건 개입하면서 예를 들면 기축통화 얘기 나오니까 가슴이 웅장해진다고 얘기했나요? 그리고 제가 그 생각 들더라고요. 그거 딱 올린 거 보면서 아니 우리 대한민국 국민은 좀 가슴 웅장해지면 안 되나? 대한민국 국민을 조롱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대한민국 국민은 기축통화가 될 만한 국가로 대한민국 만들겠다고 생각하면 안 되나? 지금 BTS도 빌보드 팝 차트에서 1등하고 문화적으로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도 오징어 게임 이런 것들이 줄줄이 나와가지고 전 세계에서 문화 콘텐츠로 대한민국이 문화 강국이라는 표현을 그러니까 그런 이제 명예로운 호칭을 듣고 있는데 왜 경제로는 안 되는 건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사사건건 토시 하나 잡아가면서 당대표라는 사람이 SNS 글 올리고 조롱하고 이게 과연 맞는 태도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선거 막판으로 가면은 네거티브가 좀 더 격화되고 말이 험해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지만 최소한 상대에 대해서 좀 조롱하는 표현은 더군다나 당 지도부면 조금 좀 자제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뭐 이런 발언에 덧붙여서 또 이준석 대표가 SNS에 또 리을 이응 키읔 이렇게 올려서 이것도 역시 약간 말씀하신 조롱과 좀 비슷한 글을 또 올린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그게 저도 몰라서 찾아보니까 레알 크크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약간 이제 젊은 층들이 그러니까 약간 좀 이제 뭐 조롱하는 네, 웃긴다 뭐 이런 표현을 예.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어쨌든 뭐 이준석 대표가 워낙 젊은 층들하고 잘 호흡하고 그러면서 이제 그들의 언어로 이제 저는 한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뭐 이 대선이 이제 거의 막바지에 오면서 지금 감정 상태들이 굉장히 뭐 극과 극으로 좀 치닫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조금 좀 내려놓고 왜냐하면 국민들이 이걸 이제 지켜보고 있는 국민들은 약간 좀 참자적으로 바라볼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니까 당사자들은 거의 그 링 위에서 싸우는 사람이기 때문에 잘 모를 수 있어요. 그렇지만 국민들이 이걸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더 겸손하고 상대를 배려하고 그리고 좀 더 미래를 좀 지향하는 그런 방향으로 메시지들이 좀 나왔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송영길 대표도 또 아까 뭐 그 지적한 것 같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폭탄주 마실 때 눈이 반짝반짝 빛난다고 하셨는데 뭐 폭탄주 마시는 눈을 잘 들여다 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리고 정치인들 선거 기간에도 상당히 그 사람들 많이 만나게 되면 결국 대인관계 때문에 어느 정도의 술자리는 가질 수밖에 없는 게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까지 자꾸 민주당의 연설 메시지의 어떤 지침서를 보니까 무슨 알코올 중독 환자로 이렇게 만들으라는 지시가 있던데 그런 식으로 하면은 저는 국민들한테 많은 지지를 받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특히 최근에 왜 거제도에서 건대구인가요? 이게 그 청년 어부가 이걸 줬는데 그거를 가지고 그걸 무속이냐 이렇게 하면서 또 의원께서 또 문제가 됐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지역 특산물 갖고 하는 걸 자꾸 그렇게 연결해 나가는 거 또 보기 좋아 보이지 않고요. 좀 더 양 후보 진영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만큼 좀 더 자제하고 이런 근거 없는 네거티브 이거는 감정적인 네거티브잖아요. 이런 건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준석 대표가 사실 단일화 결렬 이전 이후 모두 안철수 후보를 향해서 공세, 조롱을 이어가고 있어서 국민의힘 측에서는 아직 단일화 불씨가 꺼지지 않았다 이런 입장도 밝히고 있어서요. 가능할까요?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가 어쨌든 단일화를 철회해야 했지만 그러니까 28일 그러니까 투표지 인쇄까지는 시간이 며칠 있고요. 그리고
투표 당일까지 3월 9일 이전까지 어쨌든 단일화에 대한 의지 표명만 한다면 대선 투표 결과에는 일정한 영향을 좀 미칠 거라고 봅니다. 어차피 안철수 후보가 제안했던 여론조사를 통한 경선은 국민의힘 윤석열 선대위에서 받아들일 수가 없는 안이었기 때문에 어차피 그거를 그 여론조사를 하기 위한 물리적 시간 같은 경우는 큰 의미는 없다고 보고요. 남아 있는 것은 결국 대선 이후에 공동정부를 구성해서 집권을 같이 할 정권을 같이 운영할 것인가의 문제만 남았기 때문에 투표 하루 전에라도 사실 마음만 맞으면 할 수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저는 어떻게든 좀 단일화를 성사시켰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인 건데 그건 그 이유는 선거뿐만 아니라 선거 이후도 생각해야 됩니다. 결국 다수당이 민주당의 의회를 다 석권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를 운영하려면 결국 공동정부에 대한 어떤 명분을 가지고 초기에 밀고 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